예, 예, 이제 정치 경제라고 합니다. 예, 35분 기자님, 예. 네, SBS 문준모 기자입니다. 정치 경제로 넘어가기 전에 꼭 드려야 될 질문 같은데 안 나온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백신 부작용 문제를 그냥 빼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외국에서 그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제약사들이 부작용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내 보상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런 우려도 많고요. 보상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쉽지 않고 보상 액수도 적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 접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또 관련해서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그 문제 때문에 그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좀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그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 시험 결과 또 3차 그 임상 시험 결과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아주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식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백신 임시 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우리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좋은 점은 이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접종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보다 신뢰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그 한국 그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맞으면 피해를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건보와 또 국가 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부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이렇게 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1번 기자님. 네, 7번입니다.
채널A 7분입니까? 네. 예. 채널A 자원재 기자입니다. 예. 작년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까지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K양극화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는 그 K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 이익공유제라는 방안을 제안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아까 포용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지금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그 다음에 또 고용을 또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가지 부담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지원, 이런 지원들을 위해서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K 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고용 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이렇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중 FTA를 체결할 때 그 FTA가 이게 농업 또는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또 한중 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 업체라든지 오히려 이렇게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 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이 자발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대로 지금 이익공유제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붙던 그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대상들을 돕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오봉 기자님. 네, OBS의 배혜수 기자입니다. 방금 전에 그 백신 관련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먼저 질문 드리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백신 접종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좀 질문 드리겠고요.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하고 방식을 놓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경기도가 지난해 1차 때에 이어서 올해도 좀 보편 방식으로 약간 좀 지급 방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자체가 선도 또는 주도하는 현상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아까 그 백신에 대한 그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이 독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나는 많이들 접종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기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말하자면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주로 피해 입는 대상들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계층들에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선별 지원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 다음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것은 부득이 또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 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러면 또 고용 취약계층 이런 그 분들의 피해가 과거 1, 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이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들이 피해 입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 더 이게 두텁게 지원하는 이게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것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맞으면 선을 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01번 기자님. 예. 네, AP통신의 김동형입니다.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을 더욱 확장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고 어떤 경우에도 이제 핵을 완전하게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이 좀 명확해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비핵화 관련된 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방향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되도록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화는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개성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이 비핵화와 또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이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점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슨 무기 체계를 더 하겠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그 비핵화를 비롯한 이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성공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무기 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핵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예, 30분 기자님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라고 합니다. 아까 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급 대책은 최근에야 집중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정권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 그때 지었으면 지금 공급이 늘었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당시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그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 수가 늘어나는 그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이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그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또 상기 신도시 등 이렇게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런 걸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맞으면 이제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 그 연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세대가 늘어난다 해서 물론 그것이 다 주택을 꼭 구입하거나 임대해야 되거나 하는 주택 그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 그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이렇게 충분히 그 수요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에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더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강함한 대책 그리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우리 이번 기자님 아까 안 하셨던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구교훈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거나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법정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 그걸 통해서 아주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법무부는 검찰과 또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상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그 어떤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는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 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이런 검찰총장 또는 검찰과 사이에 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는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그 갈등이 때때로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96분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질문을 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을 좀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분야를 막론하고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 또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지적을 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언론 접촉을 늘려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덧붙여서 앞서 약속하셨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지난 한 1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기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춘추관에서는 그 사이에도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또는 뭐 녹지원에 기자님들 초청한다든지 또는 제가 준축하는 방문한다든지 여러 번 그런 식의 맞아면 이제 언론들이 있었지만 또 그럴 때마다 또 방역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그런 부분을 미루게 되고 뭐 이랬던 점들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의 한 방법이죠.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또 현장 방문에서도 비록 작은 그룹의 국민들이긴 하지만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오래 이제 시간들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제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앞으로 여건이 이렇게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89번 기자님, 예,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지경제 한장희 기자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지난주 신년사를 발표하시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매진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모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기에는 너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느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대출 규제가 꼽히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첫 질문에서 답해주신 주택 공급 확대의 물량과 올해 3기 신도시 타동 청약 물량을 많이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LTV와 DTI 등 고려하면 주변 시세들을 고려했을 때 최소 3, 4억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만 내 집 마련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30, 40대 맞벌이 부부더라도 현실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3, 4억의 자본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뭐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또 대통령이 마치 뭐 지침을 내린 듯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맞으면 주택 매입이 어려울 만큼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그 부족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설 전에 이렇게 국민들께 발표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봄철 이사철을 이렇게 또 맞이하면 맞으면 전세를 또 구하는 것이 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또 한편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대비해서 이미 이 작년에 전세 대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역시 또 이게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 그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